눈부신 봄날, 산천은 온통 꽃으로 뒤덮입니다. 매화가 은은하게 향기를 뿜어내고 벚꽃이 화려하게 만개하며 복사꽃이 분홍빛 환상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백꽃이 하얀 순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꽃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은은한 향기와 함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피어버린 매화는 오히려 그 특유의 고고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보다는 때로는 그리워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을 때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애틋해집니다. 매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절제의 아름다움입니다.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가장 장관을 이룹니다. 아낌없이 모든 생명력을 쏟아내며 짧은 순간이지만 최고의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무상의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이는 마치 깊은 우정이나 사랑에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보일 때와 같습니다. 숨김없이 주저함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 비록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완전한 헌신의 순간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평생 마음속에 남습니다.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홍빛 구름처럼 펼쳐진 복사꽃 언덕을 멀리서 바라볼 때 현실을 잊게 만드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개별 꽃잎의 세세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 전체적인 조화의 미를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런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작은 단점들이 크게 보이고 일상의 소소한 마찰들이 관계 전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합니다. 하얀 꽃잎의 순결한 아름다움, 섬세한 꽃술의 정교함, 그 맑고 청순한 향기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볼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에서는 이런 가까운 거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의 감동.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숨어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날 때의 기쁨. 이처럼 자연의 꽃들도 저마다 다른 거리에서 감상되어야 제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꽃을 대할 수 없듯이 인간관계에서도 각각의 관계가 가진 고유한 성격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의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절묘한 균형점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이런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 하고 기다림의 미덕을 잊어버리며 관계에서도 당장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의 숙성을 통해 적절한 거리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리의 미학을 배우며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속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거리의 불교적 의미. 새벽 명상 시간. 고요한 정적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데 그 생각들과 나 사이에는 미세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고 생각은 나의 일부이면서도 나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핵심입니다. 완전히 동일시하지도 않고 완전히 분리하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팔정도의 가르침을 보면 정견에서 정정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길이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정어와 정업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 즉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고, 정업은 올바른 행동, 즉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념과 정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상대방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 즉 산만한 마음이 아닌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종종 2가지 극단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는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며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악연이라고 합니다. 자아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며 상대방의 아픔이나 기쁨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비심이 없는 차가운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을 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입니다. 12연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명에서 시작된 일련의 조건들이 서로 의존하며 윤회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연기의 고리는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는 열린 체계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대방은 분명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지만 각자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실은 고유한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2개의 촛불이 만날 때 서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빛을 유지하면서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삼보에 대한 귀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보, 법보, 승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 3가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는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지혜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되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부처성을 깨우쳐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제인 고성제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듯이 상대방도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성제인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 즉 갈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갈등도 대부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성제인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갈등과 고통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성제인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즉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통해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도한 연결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결되어 있고 상대방의 모든 일상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정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며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관계의 본질적인 법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만나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행무상이라 했듯이 모든 관계는 변하고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소홀해지기 쉽지만 유한함을 인정할 때 매 순간이 더욱 값져집니다. 업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에 따라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연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실천도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보시바라밀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지게바라밀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인욕바라밀은 상대방의 단점을 참고 견디는 것, 정진바라밀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선정바라밀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지혜바라밀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소통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일 수 있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고통받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는 즐거워하는 존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 행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관계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관계의 거리란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기며
영원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중도의 지혜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가까움의 함정과 지혜. 어느 가을 저녁 단풍잎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뭇잎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잎맥의 세세한 부분들만 보이고 그 잎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작은 단점들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경험을 합니다. 함께 살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습관들, 사소한 말투, 작은 버릇들이 갑자기 견디기 어려운 것들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거리가 변한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도 코를 갖다 대고 보면 거친 붓질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악연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연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유신견은 몸과 마음을 영원한 자아라고 보는 견해, 변견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견해, 사견은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견해, 견취견은 그릇된 견해를 최고로 여기는 견해, 계금취견은 그릇된 계율을 고집하는 견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신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 나에게 보이는 당신의 모습을 실제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이런 착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자신의 연장선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온의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고는 물질적 형태, 수오는 감각과 지각, 상오는 인식과 개념, 행오는 의지와 충동, 시고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이 5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세곤, 즉 외모나 행동만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수온과 상온, 즉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놓치게 됩니다. 행온과 시곤, 즉 그 사람의 의지와 의식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이 성장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만 바라봅니다. 이때 딸은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두려워서 내가 알던 그 사람으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12처의 가르침도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육근과 육경, 즉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감각대상이 만나서 인식이 일어납니다. 눈과 색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법경이 각각 만나서 의식이 생겨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모든 감각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 말투의 미묘한 차이, 몸냄새,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의식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친밀감을 높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자극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업장의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과거로부터 얽힌 끈이 더 복잡합니다. 삼세업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업, 현재업, 미래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나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이런 업의 얽힘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의 연인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로의 모든 일정을 공유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알려고 하며 실시간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감과 통제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독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은 욕망과 집착, 분노는 화와 미움, 무지는 어리석음과 헷갈림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삼독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탐욕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화는 분노이며, 상대방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특히 탐욕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미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시간, 관심, 애정을 독점하려는 욕구, 상대방의 과거나 미래까지 모두 알고 싶어하는 욕구, 상대방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욕구 등입니다. 5개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탐욕계, 분노계, 어리석음계, 들뜸계, 의심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특히 들뜸계와 의심계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들떠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인 현재 순간, 알아차림을 관계에서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 대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어제의 갈등이나 불만을 오늘로 가져오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심의 실천입니다. 둘째, 자비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무량심 중에서 자비는 고통받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이 괴로움을 겪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통고관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주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셋째, 공성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의 가르침처럼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이는 항상 저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관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연기적 공성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도 그 순간의 조건과 상황에 따른 것이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넷째,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고 모든 감정을 즉시 나누려 하지 말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문의 수행법 중에 독처정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만의 공간을 갖는 것, 가족이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런 지혜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루심과 무루심의 개념을 보면 유루심은 번뇌가 스며든 마음이고 무루심은 번뇌가 없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관계에서 기대는 대부분 유루심에서 나옵니다. 남편은 이래야 해, 아이는 이런 식이어야 해라는 고정된 기대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사법인의 가르침 중 재범무화를 적용하면 고정된 자아가 없듯이 고정된 관계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계율의 실천입니다. 5개를 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어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악어를 피하는 것인데 거짓말, 이간질, 욕설, 아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기 쉬운데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7째, 상호 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열애장사상에 따르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까움이 속박이 되지 않고 진정한 친밀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화엄사상의 사사무의 법계를 보면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무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독특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런 무예의 경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은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나 통제욕 대신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가까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절묘한 균형점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멀어짐의 미학과 그리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이사를 가며 헤어진 그 친구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함께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소중함이 이제야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움은 가슴에 남은 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기는 그 자체로는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며 잊혀진 기억들을 깨워줍니다.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이 여기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재행무상이라 했듯이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 이는 슬픈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소홀해지기 쉽지만 유한함을 인정할 때 매 순간이 더욱 값져집니다. 삼법인 중에서 무상은 특히 이별과 그리움의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본성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조건에 의해 생겨났고 헤어짐도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사꽃을 멀리서 바라봐야 그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듯이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둘 때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거리를 두고 나서야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작은 단점들이나 일상의 사소한 갈등들이 크게 느껴졌지만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워할 때는 좋았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식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된 선한 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현행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들은 점점 약해지고 좋은 기억들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을 정리하면서 흐릿한 사진들은 버리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진들만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소중한 기억들만을 간직하게 됩니다. 원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의 분수, 즉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12연기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모든 만남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슬퍼하기보다는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유한한 만남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유명상 중에 사념처가 있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명상인데 이를 그리움에 적용해보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사람의 몸을 떠올리며 무상을 관찰하고 그리움이라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의 성질을 관찰하고 그리움이라는 현상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멀어짐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자기 자신은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기대나 역할에 맞추느라 진정한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다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각불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각불은 홀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후에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정의 단계 중에 선나가 있습니다. 일체의 분별을 떠나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이런 선나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야 큰 가지를 뻗을 수 있듯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움에는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 남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갈등들이나 불편함들은 사라지고 본질적인 애정만이 남습니다. 정토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움은 일종의 염불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을 그리워하며 염불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순수한 의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한 어머니가 군대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는 방 정리 안 하는 것, 늦게 들어오는 것, 말대꾸하는 것들이 신경 쓰였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라는 순수한 모정만 남습니다. 여백의 미학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동양화에서 그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듯이 관계에서도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이 관계의 깊이와 여운을 더해줍니다. 공성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비어있음이 오히려 더 큰 충만함을 만들어내듯이 관계에서도 물리적인 부재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편지의 아름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석에서 주고받는 대화와는 다른 차분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성숙시킵니다. 관음보살의 이고열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도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상대방이 읽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쓰게 됩니다.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기도 합니다. 매일 만나면서 사소한 것들로 다투던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생심과 불성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중생심으로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했지만 거리를 두고 나면 서로의 불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어짐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집착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리움이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애별리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입니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의 고통도 집성제에 해당합니다. 가래, 즉 갈구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용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흘러가듯이 헤어짐의 상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의 실천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별한 연인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리심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향의 정신도 중요합니다.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서로에게 준 사랑과 기쁨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움을 보편적인 자비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량심을 기를 때 그리움은 더 이상 소유욕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타부리의 경지에서 보면 나와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그리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멀어짐의 미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 하고 조금만 연락이 안 되어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리움을 느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정의 수행에서 사무세계가 있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입니다. 이 중에서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리움도 이런 무소유의 마음으로 경험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관계에도 만남의 계절과 헤어짐의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욱 소중하듯이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이 더욱 기쁜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생에는 죽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 소유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처럼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는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리움조차 아름다운 보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배웁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화엄경의 일찍다 다지길의 사상처럼 하나의 그리움 속에 무량한 사랑이 담겨 있고 무량한 사랑이 하나의 그리움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멀어짐도 만남의 다른 형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정거리의 실천.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새로운 하루를 알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에서의 건전한 경계 설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 다른 꿈과 생각을 가진 독립된 영혼들입니다. 지혜바라밀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관계에서도 방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근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는 가까운 거리가 필요하고 어떤 구성원에게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인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잠을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며 매번 잔소리를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면 놓아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살도의 실천에서 자리이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자신의 평안을 지키면서 동시에 가족의 행복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애장사상에서 모든 중생이 부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듯이 자녀도 독립된 부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별개의 인간으로 존중해야 하고, 자녀도 부모를 단순한 부양자가 아닌 개별적인 인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5개를 가족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불살생계는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것, 불투독에는 가족의 시간이나 관심을 독점하지 않는 것, 불사함계는 가족 간의 신뢰를 어기지 않는 것, 불망억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불음주계는
가족 관계를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서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만의 방, 각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비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을 가족에게 적용하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한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이지 않게 참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다른 일이 있으면 괜찮다고 했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존중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에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견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견해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의사 아버지는 아들도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지해 주었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음악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깊이와 넓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삼배의 가르침처럼 모든 친구를 부처님, 법, 승가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친구가 가진 덕목과 역할이 다릅니다. 모든 친구와 같은 깊이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와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친구와는 취미를 공유하며 어떤 친구와는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서법의 가르침을 친구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섭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애어섭은 다정한 말로 대하는 것, 이행섭은 친구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 동사섭은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우정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동창, 직장 동료, 운동 친구, 취미 모임 친구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모든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각각의 관계가 주는 기쁨이 다르거든요. 친구의 다른 인간관계를 질투하지 않는 것도 성숙한 우정의 표현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처럼 친구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다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독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해 보일 때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그 친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다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경계선을 명확히 하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어의 실천으로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합니다. 인욕바라밀과 정어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경우 집에 돌아와서 30분은 각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녁 시간이 더욱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명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업무 중심의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개인적인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직장 동료와 친해지는 것은 좋지만 팔 정도의 정업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를 업무에 가져오거나 업무적인 갈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느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원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업무상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상하 관계에서의 적절한 예의도 중요합니다. 삼보에 대한 예경처럼 직장에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거리를 두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법도 거리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정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남편과 다퉜을 때 예전에는 당장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서로 마음이 진정된 후에 대화해요. 그러면 훨씬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져요. 감정적 거리 조절은 물리적 거리 조절만큼 중요합니다. 사무량심 중 사의 가르침처럼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상담사 친구가 말하길 내담자의 아픔에 공감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몰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적절한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시간 관리도 관계의 거리감과 직결됩니다. 정근의 가르침처럼 한 사람이나 한 관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계와 개인적인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치 조절은 모든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사성제의 집성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괴로움은 가래, 즉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각각의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좌선 시간, 일주일에 한 번 혼자만의 시간, 한 달에 한 번 좋아하는 활동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소통의 방식도 거리감을 결정합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전화, 메시지, 편지 등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한 소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편의 지혜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관계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념의 실천으로 현재의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가까운 친구들과 우리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관계에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뭔지 나누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요. 변화에 대한 수용도 중요합니다. 무상의 가르침처럼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과거의 관계 방식에 고집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해가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정견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관계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정거리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과 깨달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건전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비와 지혜로운 거리감.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때로는 거리를 두라고 하시는 건가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도 그와 같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는 단순히 다정하게 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격함 속에 담긴 사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속에 담긴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자와 비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는 중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비관음의 천수천안을 생각해 보세요. 관음보살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때로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3응신의 가르침처럼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위험한 것에 손을 뻗으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립니다. 아이는 그 순간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사무량심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희, 사, 행의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중에서 사는 평정심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런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육아행파의 삼성설에서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관계는 대부분 변계소집성, 즉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본질인 원성실성을 보려면 지혜로운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무조건 위로만 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바냐바라밀의 지혜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공성을 깨달은 지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집착이나 소유욕 없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크게 좌절했을 때 아내는 처음에는 계속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갔죠.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지는 말아요. 이 말이 오히려 남편에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리의 예의도 중요합니다. 위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왜 혼자 있으려고 해? 라며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을 때는 함께 있어주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중도의 실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팔정도 중 정념의 가르침을 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곤해하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지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사춘기 딸이 방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일기장을 몰래 본 후 후회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꾸 간섭해서 숨 막힌다는 내용을 보고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상처받은 관계의 회복에서도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긴 후 너무 빨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장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에서 생긴 상처나 갈등도 일종의 업장입니다. 이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 친구는 10년 지기 친구와 크게 다툰 후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1년 후 우연히 만났을 때 서로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와 이해도 적절한 거리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인욕바람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미륵보살의 인욕법문을 보면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명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 시간 동안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 참고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비입니다. 경계 설정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계율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5개나 8개는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어느 직장인은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계속 응답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죠. 결국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업무 시간 외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거리감이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정된 거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관계의 성격,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방편바라밀의 가르침처럼 같은 목적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상담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내담자가 깊은 상처를 드러낼 때는 따뜻하게 다가가고 의존성이 강해질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매 순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민감하게 느껴야 해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쌍수라는 말처럼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분별한 관용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계산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도 무조건 안 주는 것도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선물이 됩니다. 보살도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무주상보시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는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주는 것도 이런 무주상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도와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았어요. 정말 위급할 때만 도움을 주기로 했죠. 관계의 치유에서도 시간과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억지로 빨리 치유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왕보살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치유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다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빨리 화해하고 싶어서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6개월 후 친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서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기 돌봄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타부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만 돌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지친 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지치니까 오히려 시어머님께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시설에 모시고 그 시간에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따뜻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독립과 상호 의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도우면서도 각자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지만 각자의 꿈과 목표도 있어요. 함께 걸어가되 같은 속도로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비로운 거리감은 결국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거리감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고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랜 보살행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거리감의 출발점입니다. 계절처럼 변하는 관계.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관계가 변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어야 성공한 관계라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법칙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지어진 현상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시간, 공간, 상황, 마음의 변화에 따라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매주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면서 관심사도 가치관도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정이 식었나? 라며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12연기의 가르침을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연기의 사슬이 생로병사로 이어지듯이 관계도 만남, 성장, 성숙, 변화, 때로는 이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며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필요도 변합니다. 이는 관계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온의 가르침을 보면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 모두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매 순간 변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도 다릅니다.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우정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무상한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사법인중 재법무상을 관계에 적용하면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 많은 친구들이 먼저 떠났구나. 그래서 지금 남은 친구들이 더욱 소중해. 각자의 인연과 시절 인연을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인연이고 어떤 사람과는 잠시 스쳐 지나갈 인연입니다. 둘 다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친해졌지만 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나? 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절, 그 공간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인연법의 가르침을 보면 인연에는 친인연, 소인연, 증상연, 등무간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인연이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기간 동안 작용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과 지속성을 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관계에 적용해보면 관계의 변화로 인한 고통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래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한 아버지는 결혼한 딸이 자주 오지 않는 것을 섭섭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딸에게도 이제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관계의 변화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거리의 변화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소원해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간 친구와는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나누는 영상통화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둘째,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면서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온의 변화처럼 상온과 행온, 즉 인식과 의지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함께 등산을 즐기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이제는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할의 변화입니다. 결혼, 출산, 승진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사람들의 역할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사서법의 가르침처럼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독신 시절 매일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만남의 횟수는 줄었지만 대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계절처럼 변하는 관계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관계 방식이 현재에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념의 실천으로 현재 순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각자의 성장을 축하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변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희의 무량심으로 친구가 승진해서 바빠지거나 새로운 취미에 빠져서 예전만큼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하기보다는 친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관계 모색하기입니다. 예전 방식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방편바라밀의 지혜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이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질은 더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은의 마음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현재의 변화된 관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만남에 열려있기입니다. 기존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살행의 정신으로 언제나 새로운 중생들과 인연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이 넘어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자연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봄의 만남, 여름의 성장, 가을의 성숙, 겨울의 휴식, 모든 계절이 아름답듯이 관계의 모든 단계도 각각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법상종의 알라야식 개념을 보면 과거의 모든 경험이 종자로 저장되어 미래에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멀어진 관계라도 언젠가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연화장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는 서로 다른 연꽃잎처럼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의 큰 연꽃을 이룹니다. 개별 관계는 변하고 소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랑과 자비의 네트워크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홀로 서기와 더불어 살기. 고요한 새벽 홀로 앉아 명상을 하다 보면 깊은 고독 속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등명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혼자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등명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것이고 법등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기적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립이 가능할 때 진정한 이타가 가능하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던 분이 홀로 되신 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시장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혼자 잘 살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성이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오히려 더 진솔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정진바라밀을 자기 개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지적 성장, 영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라한의 경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끄는 성인입니다. 하지만 아라한이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말은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식학의 8식 중에서 말라식의 작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식은 항상 아뢰야식을 자아로 착각하는 의식입니다. 관계에서도 이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상대방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 상담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의 부부들을 보면 처음에는 서로 필요해서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족쇄가 되어요. 반면 각자 독립적인 부부들은 선택에 의한 만남이기 때문에 관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건전한 관계 맺기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비관의 수행에서도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중성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순으로 확장해 갑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애와 이기심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건전한 자기애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과 친해지는 좋은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혼자 시간은 정신 건강과 관계의 질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독처정좌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찾아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퇴근 후 30분씩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해요. 이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과의 저녁 시간도 더 편안해졌어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독립적입니다. 이는 마치 성숙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각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독립적으로 서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뿌리로는 영양분을 나누며 함께 생태계를 이룹니다. 화엄경의 인다라망 사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드라의 그물에는 무수한 구슬들이 달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들을 반영합니다.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경계선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상대방의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문제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념처 수행을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알아차리고,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며,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고, 법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친구가 우울해할 때 함께 우울해지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되 자신의 평정심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이것이 사무량심 중 사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개인의 완성이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보살의 이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지만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그 완성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행을 통해 더 큰 능력을 기르고 그 능력으로 중생들을 돕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독립성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개체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만 독립적인 개체들의 연합에서는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한 지역 봉사단체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봉사활동도 더 효과적이에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거든요. 홀로서기의 연습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식사하기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독두의 수행과 같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결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 스스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선정의 수행이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고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견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 명상, 산책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기의 지혜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홀로서기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상호의존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는 의존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존은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나오지만 상호의존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나누는 것에서 나옵니다. 한 부부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남편은 기계에 강하고 아내는 인간관계에 능숙합니다. 집안의 기계 고장은 남편이 맡고 사회적 관계는 아내가 주로 담당합니다. 하지만 각자 상대방의 영역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에 의한 관계와 필요에 의한 관계는 질이 다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서 맺는 관계는 부담이 되기 쉽지만 있으면 좋아서 맺는 관계는 자유롭고 즐겁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봉사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 지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 퇴직 교수는 몸이 불편해서 직접적인 활동은 어렵지만 젊은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과의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도 너무 관대하게 대하지도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어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자책보다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건설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홀로서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동심입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보면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독서, 자연 감상 등 자신만의 내면 충전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와 더불어 살기에 좋아하는 인생의 다른 시기에 다른 비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독립하는 것에 집중하고 중년에는 가족과 사회적 책임에 집중하며 노년에는 다시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든 완전히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사회적 책임이 많은 시기에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혼자인 시기에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바빴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바빴어. 이제야 나 자신과 진짜 친해진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건 나 자신과 친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졌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홀로서기와 더불어 살기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더불어 살 수 있고 건전하게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등명, 법등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히되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것, 다른 사람의 빛을 받아 자신의 길을 밝히되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관계.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그 매화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꽃과는 다릅니다. 같은 나무, 같은 자리이지만 새로운 꽃들입니다. 이 순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같은 관계라도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화엄경의 연화장 세계를 떠올립니다. 연꽃 위에 연꽃이 펼쳐지고 그 연꽃 위에 또 다른 연꽃이 피어나는 무한한 세계.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고 그 만남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나기까지 나무가 겪었을 긴 겨울, 뿌리 깊숙이 쌓아온 양분, 때를 기다리며 견뎌놓은 인내.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아름다운 꽃이 가능했습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이 바로 이런 준비 과정입니다. 보시로 베푸는 마음을 기르고 지게로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 품성을 닦으며 인욕으로 참고 견디는 힘을 기르고 정진으로 꾸준히 나아가며 선정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고 지혜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기린 내면의 성숙함, 지난 관계들에서 배운 지혜, 상처를 통해 얻은 이해와 자비,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화처럼 은은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조용한 시간을 나누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교감을 즐기면 됩니다. 선지식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깨달음을 주는 스승입니다. 어떤 사람은 벚꽃처럼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생기가 넘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열정을 나누면 됩니다. 보살의 원력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복사꽃처럼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오히려 부담스럽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면 환상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자주 만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면 됩니다. 마치 달의 보살처럼 멀리 있어도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꽃처럼 가까이서 세심하게 봐야 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깊이 알아갈수록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지의 보살처럼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모든 생명을 바쳐주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꽃을 피우며 조화를 이루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화는 매화대로, 벚꽃은 벚꽃대로, 복사꽃은 복사꽃대로, 백꽃은 백꽃대로 피어나면 됩니다. 불성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 어떤 이는 자비로, 어떤 이는 인내로, 어떤 이는 용맹으로 자신만의 깨달음을 완성해 갑니다. 나 자신도 어떤 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화 같은 사람인데 억지로 벚꽃처럼 화려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복사꽃 같은 사람인데 무리해서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견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본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마치 선정에 들 때처럼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관계를 위한 다짐을 해봅니다. 첫째, 상대방의 꽃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아보겠습니다. 무분별지의 지혜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겠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거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중도의 지혜를 일상의 관계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처럼 관계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등명의 가르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가꾸고 자신의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진정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보은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헤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그동안의 아름다웠던 기억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이 선연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섯째, 자비로운 거리감을 실천하겠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물러서며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겠습니다. 방편의 지혜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일곱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없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도 자연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때로는 함께, 때로는 혼자. 이 모든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모든 관계에 진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새로운 관계의 꽃을 피워봅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한 정원에서 조화롭게 피어나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워나가면 됩니다. 봄은 매년 오지만 같은 봄은 없습니다. 관계도 매번 만나지만 같은 만남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만남이 소중하며 매 관계가 고유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매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가까이 있되 속박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토의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정토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미래에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맑고 향기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사사무예법계처럼 모든 관계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무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모든 중생이 이런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발언하며 나 자신도 그런 관계의 꽃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연화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관계. 월인 천강처럼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치듯 하나의 사랑이 무수한 관계로 펼쳐지는 무한한 자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의 이상향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간관계의 거리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본 관계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4,000 법문 중에서도 인간관계만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각자 독립된 개체입니다. 이 역설적인 존재 조건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중도의 정신으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홍서원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중생무변서원도 끝없는 중생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다는 서원, 번뇌무진서원단,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 법문무량서원학, 관계의 지혜를 끝없이 배우겠다는 서원, 불도무상서원성, 완전한 사랑을 이루겠다는 서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관계 경험이나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상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보리심을 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세속 속에서도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들, 법화경의 방편사상으로 보는 인간관계의 다양성, 정토삼부경의 극락정토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무량심으로 충만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열반적정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제법여화처럼 모든 현상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옴마니 판매 훔. 연꽃 속의 보석처럼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깨달음의 보석을 발견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모든 관계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